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과 가장 어두웠던 구렁텅이, 그리고 다시 일어선 기적 같은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하게 됩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고, 또 그 사람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청소부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로 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꿈을 키워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아내 미니가 있었습니다. 미니는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리던 현모양처였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서로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미니를 위해서라면 제 심장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한 앱이 대기업의 투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계약금만 수십억 원이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당신 사고 싶어 했던 가방도 사고 우리 부모님 병원비 걱정도 이제 안 해도 돼.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니의 기쁨 섞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 달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투자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제가 사업 확장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침대 옆자리가 싸늘했습니다. 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러 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도 저녁때가 되어도 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다는 음성 메시지만 들려올 뿐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급히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서랍장에 있던 미니의 옷가지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인감도장과 법인 통장,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법인 계좌의 투자금 전액과 개인 명의의 예금, 심지어 제가 부모님 수술비로 따로 빼두었던 돈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니는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기에 모든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듯 했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했다는 기록만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며 저를 압박했고 직원들은 월급이 밀리자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혔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사랑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사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부모님은 수술 시기를 놓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셨고 저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소주 한 병으로 고통을 잊어보려 했지만 눈을 뜨면 지옥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 여자가 어디선가 내가 망가진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자지 않았습니다. 밥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신발 밑창이 닳아 없어져도 새 신발을 살 돈이 아까워 테이프로 감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독하게 버텼습니다. 하늘이 제 노력을 가엾게 여기신 걸까요?
예전에 제가 개발했던 원천 기술을 알아본 한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성실함과 실력을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금 관리는 철저히 제가 직접 했고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3년 만에 회사는 다시 궤도에 올랐고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사옥을 가진 중견 기업의 대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비서 외에는 제 집 주소를 아는 사람도 없고 사적인 모임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희 회사 관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옥 청결을 담당할 미화원 몇 분을 새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인사팀 선에서 마무리될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분들이니 인성이 좋은 분들을 직접 뽑고 싶었거든요. 면접 당일 저는 정장을 갖춰 입고 면접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여러 지원자가 들어왔고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지원자 한 분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여자의 얼굴.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혔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거칠어진 피부와 푹 패인 볼,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간데 없었지만 분명 미니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지원 서류를 보니 이름은 가명을 쓰고 있더군요. 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침묵을 지키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미화원 지원하게 된 박 씨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잠겨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거지로 만들고 우리 부모님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여자가 내 앞에서 청소부 일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다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박 씨라고 하셨는데 여기 적힌 이름이 본명입니까?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아니 대표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짧은 한마디에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가둬두었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날 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냉혹함을 되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민희는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서에게 눈짓하여 그녀를 다시 앉게 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박민희 씨. 아직 면접 안 끝났습니다. 우리 회사 청소부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전 재산 들고 튀었을 때는 기세등등하더니 고작 5년 만에 이 꼴로 나타나서 내 바닥을 닦겠다고요. 제 말에 그녀는 결국 바닥으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오늘부터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힘든 화장실 청소부터 말이죠. 그녀를 제 곁에 두고 그녀가 저질렀던 잘못을 하나하나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민희의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제가 출근하기 전 복도를 닦고 제가 퇴근한 뒤에도 남아서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가 청소하는 곳을 지나가며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비서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희가 퇴근 후에 매일같이 들르는 곳이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곳을 확인한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왜 그 거액의 돈을 들고 사라졌으며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비서의 보고를 받은 저는 그날 저녁 차를 몰고 직접 민희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인파 속에서 유난히 어깨가 처진 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제가 알던 예전에 당당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주 낡고 허름한 재활병원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복도를 지나 그녀가 멈춰 선 곳은 6인실 병실의 구석진 침대 앞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희는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각종 의료장치를 주렁주렁 매단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꼭 빼닮은 눈매와 오뚝한 코를 가진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포기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사람을 붙여 그 아이의 정체와 민희의 지난 5년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드디어 제 책상 위에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아이는 제 딸이 맞았습니다. 5년 전 민희가 가출할 당시 이미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사업 성공에 눈이 멀어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고 민희가 몇 번이나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붙잡았을 때도 바쁘다며 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간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기자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희가 훔쳐간 돈은 그녀의 손에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간 직후 당시 사귀던 남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희를 유혹해 돈을 빼돌리게 만든 배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사업적으로 가장 신뢰했던 친구였던 강전무였습니다. 그는 민희에게 접근해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조만간 그녀를 버리고 재산을 빼돌릴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불안에 떨던 민희에게 그는 돈을 먼저 챙겨서 도망쳐야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고 꼬드겼던 것입니다. 민희는 그 남자의 말을 믿고 바보같이 제 돈을 모두 인출해 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돈을 넘겨받자마자 그 남자는 자취를 감췄고 민희는 홀몸으로 낯선 타지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병이 있었고 민희는 아이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공사장 잡부까지 그녀가 거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저를 배신한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제 친구의 치밀한 계략에 빠진 피해자였고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그때 나를 믿지 못했는지, 왜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도망을 선택했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음날 민희를 제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앞에 조사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민희는 보고서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여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당신이 바람 피운다는 말에 눈이 뒤집혔고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들고 튀었을 때 죽고 싶었지만 우리 별이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어요. 제발 별이만은 살려주세요. 별이는 당신 딸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내 돈을 들고 튄 바람에 우리 아버지는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를 빌미로 동정심이라도 유발하겠다는 거야. 제 고함에 민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닮은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별이를 우리 재단에서 후원하는 대학병원으로 옮겨. 그리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려내. 민희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덧붙였습니다. 오해하지 마. 아이가 불쌍해서 하는 일이지 널 용서한 건 아니니까. 너는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끝까지 치러야 할 거야. 별이는 곧바로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도 팽개친 채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될 때마다 제 차가웠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희와의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이의 수술을 앞두고 병원 복도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제 돈을 들고 사라졌던 바로 그 남자 강 전무였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신가? 잘 나가는 대표님 아니신가? 결국 그 여편네랑 다시 합쳤나 보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들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내 놈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봐, 진정해. 나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암 환자야.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돈 말이야. 내가 다 쓴 거 아니야.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송금되고 있었다고. 강 전무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그쳤지만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곧장 민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별이의 침대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고 밖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돈 다 어디로 갔어? 강 전무가 다 가져간 게 아니었어.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민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요한 추궁에 결국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민희가 감추고 있었던 마지막 비밀, 그것은 우리 가문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별이의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제가 알게 된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랑과 증오 그리고 용서라는 갈림길에서 저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민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억눌러왔던 울음과 함께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돈 제가 다 쓴 게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도박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겠다고 협박했고요. 이제 막 대기업 투자를 받아서 잘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일이 알려지면 당신 앞길이 망가질까봐 겁이 났어요. 저는 순간 머리를 강하게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박이라니요. 평생 절 위해서 희생만 하셨던 분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 전무가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저에게 접근했어요. 당신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본인이 해결해 줄 테니 우선 급한 대로 회사 돈을 좀 빼오라고 했어요. 당신을 지키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믿었죠. 저는 정말 당신이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길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치매 증세가 깊어져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어머니였지만 저는 어머니의 짐 가방을 뒤지고 과거의 흔적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낡은 통장 하나와 수십 장의 사채, 이자, 영수증들. 민희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고생하던 시절 제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채업자들의 타깃이 되셨던 겁니다. 민희는 그 더러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저를 떠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도둑년이 되고 배신자가 되면 제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강 전무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돈을 가로채고 민희를 협박해 해외로 쫓아냈던 것이고요. 저는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위해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쓴 수호천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로 달려가 민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별이의 침대 곁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희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너를 짐승처럼 대했어. 제 고백에 민희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다시 일어서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별이가 아빠를 닮아서 참 똑똑해요. 당신 이름 부르며 기다렸어요. 그날 밤 별이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복도를 수천 번도 더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달라고요. 5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저 수술실 안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희는 제 곁에서 기운 없이 기대어 앉아 있었고 저는 그녀를 제 코트로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5년이라는 긴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끝까지 저희를 시험하려나 봅니다. 수술 도중 간호사가 급히 뛰어나오더니 혈액이 부족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별이는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고 병원 내 재고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팔을 걷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제 피를 뽑아주세요. 제가 아빠입니다. 다행히 제 혈액형이 아이와 맞았습니다.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붉은 피가 아이의 심장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별이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고비를 넘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병실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전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저와 민희가 공모하여 자신을 협박하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허위 유서를 남겼습니다. 강 전무는 죽는 순간까지도 저희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증거들을 조작해 두었고 민희가 5년 전 회사 돈을 인출했던 기록들이 다시금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민희를 횡령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수술을 마친 아이 곁에서 민희는 차가운 수갑을 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는 경찰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민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잠에서 깬 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가족을 되찾았는데 다시 이런 시련이 닥치다니요. 강 전무가 남긴 그 거짓 유서와 조작된 증거들을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연락해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강 전무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누군가와 접촉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조사 결과 강 전무에게는 숨겨진 내연녀가 있었고 그녀가 강 전무의 모든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희는 구치소로 이송될 위기였고 별이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샘 조사를 하며 강 전무의 내연녀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강 전무가 생전에 관리하던 차명 계좌 하나가 해외 카지노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을 통해 돈이 세탁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강 전무의 내 연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사실 5년 전 우리 회사의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녀의 입을 열게만 한다면 민희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제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민희는 무사히 별이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강 전무가 죽음으로 덮으려 했던 마지막 음모는 무엇인지 이야기는 더욱더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저희 가족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이 이제 곧 펼쳐집니다. 해외 카지노 인근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예전 회계 직원이었던 지숙 씨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정도로 당황하더군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공포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숙 씨,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며 지내왔는지, 강 전무와 어떤 관계였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잡아떼려 했지만 제가 내민 강 전무의 차명 계좌 내역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사실 강 전무는 처음부터 대표님의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어요. 민희 씨를 협박한 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의 도박빚도 사실은 강 전무가 설계한 덫이었고요. 돈을 잃게 만들고 사채업자를 붙인 것도 모두 그 사람이 한 짓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도박에 빠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지숙 씨는 강 전무가 죽기 직전 자신에게 보냈던 음성 메시지와 비밀 장부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장부 안에는 강 전무가 민희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리고 제 자금을 어떤 경로로 세탁했는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챙겨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분 1초가 급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희는 이미 구치소로 이송되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수사관들에게 지숙 씨에게 받은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강 전무의 유서는 조작된 것이며 이 모든 일의 배후는 강 전무 자신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 전무는 음성 메시지에서 지숙 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모든 죄는 그 계집애한테 씌워버려. 유서도 이미 다 작성해뒀으니까 넌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그러면 평생 먹고 살 돈은 보장해주지. 이 결정적인 증거 앞에 경찰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결국 민희에 대한 긴급 체포는 취소되었고 그녀는 다시 별이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민희의 손을 저는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수갑 자국이 선명한 그녀의 손목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민희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너 혼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해. 민희는 말없이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별이는 수술 후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뜨더니 서투른 발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 소리에 저는 아이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빠야. 이제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게. 병실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희가 5년 전 가져갔던 돈은 이미 강 전무의 손에서 공중분해되었고 회사의 법적 책임은 제가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비록 민희가 협박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회사 공금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날선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실수, 친구의 배신, 그리고 아내의 희생까지요.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대신 제 개인 지분을 모두 회사에 기부하고 그동안 입힌 손실을 제 사재로 모두 메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심 어린 제 호소에 주주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신 겁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희와 함께 어머니의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민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데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와주다니. 어머니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희는 며느리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예전 회사 직원들도 있었고 민희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민희에게 정식으로 다시 프로포즈했습니다. 5년 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반지를 다시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청소부 면접 보러 온 박씨 말고 내 아내 박민희로 말이야. 민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별이는 건강하게 자라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다시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큰 부를 쫓기보다는 우리 세 가족이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희 집으로 발신인 불명의 택배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강 전무의 일기장이었는데 그 안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전무가 저를 배신한 이유가 단순한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어났던 불의의 사고,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강 전무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전무는 3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며 제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끝부분에 적힌 열쇠의 용도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열쇠가 열 수 있는 곳은 강 전무가 생전에 마련해둔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그 함정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별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었습니다. 도대체 강 전무는 죽어서까지 무엇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별이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는 오늘, 저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 전무가 남긴 그 열쇠를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주소는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어서까지 저를 괴롭히려는 그 남자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별이와 관련된 그 무서운 진실이 무엇인지 두려웠습니다. 물품 보관함 앞에 서서 번호를 입력하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약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별이의 5년치 의료 기록과 함께 강 전무가 별도로 작성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 전무는 민희가 도망쳐 지내는 5년 동안 그녀의 행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아이의 병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앓고 있던 심장병은 선천적인 것이 맞았지만 강 전무는 자신이 후원해주는 척하며 별이에게 특정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했습니다. 그 약물은 당장은 아이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 근육을 서서히 약화시켜 결국 치명적인 상태로 몰아넣는 독이었습니다. 강 전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놓았더군요.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때 우리 가족의 심장도 멈췄다. 이제 내 자식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지켜보며 너도 똑같은 고통을 느껴봐라.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사고는 분명 불행한 일이었고 제 아버지도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사셨는데 그 복수의 화살을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에게 겨누다니요. 저는 당장 약병과 서류를 들고 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이 약의 성분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강 전무가 별이에게 먹였던 것은 치료제가 아니라 심장 판막을 부식시키는 성분이 포함된 불법 약물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진행한 수술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지만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 약을 복용했다면 별이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민희는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살리려고 먹였던 그 약이 사실은 아이를 죽이고 있었다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이에게 독을 먹였다는 자책감에 그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암울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민희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거식증에 걸렸고 별이는 독성 성분을 제거하는 힘든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도 뒤로 한 채 두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강 전무가 남긴 마지막 복수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웃음을 앗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강 전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파멸하는 것이라면 저는 보란듯이 행복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지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강 전무가 숨겨두었던 또 다른 비자금의 행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찾아내어 강 전무의 피해자들과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과오를 씻고 강 전무 같은 괴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별이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 민희도 조금씩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희는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민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정말 잘 살게요. 묘비 앞에서 저희 세 식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의 대표로 복귀했고 민희는 우리 회사의 복지재단 이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미혼모들을 돕고 있습니다. 별이는 이제 유치원에서 가장 달리기 빠른 아이가 되었답니다. 가끔 밤에 잠든 별이의 가슴에 귀를 대봅니다. 두근두근 뛰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느냐고, 전 재산 들고 튀었던 여자를 어떻게 다시 믿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아팠을지 말입니다. 사랑은 때로 오해를 낳고 배신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용서와 이해가 있다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사람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닐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청소부 면접을 보러 온 아내를 만났을 때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려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저희의 사랑도 이제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별이야, 엄마야, 사랑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파란만장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